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오늘도 이렇게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께 먼저 타이틀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묻어두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살펴보는 그 과정에서도 항상 민주적인 절차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부분만 좀 잘 진행하신다면 좀 이런 집합건물 관련돼서 분쟁은 좀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관리위원 분들끼리 신뢰가 깨어지는 관계가 있고요. 서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의심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사람 관계에서는. 근데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그 민주적 절차에 맞춰서 해왔는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왔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의심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확연하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와 관리인 사이에 또 신뢰가 깨지는 관계라든지, 또는 관리위원회와 소유자 또는 입점주분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것, 관리인하고 입점주 소유자분들하고의 신뢰가 깨지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집합건물은 우리가 정치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소유자분들은 투자를 잘 해서 그 여러분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따른 또 수익금도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고, 입점주분들은 운영을 잘해서 영업이익을 좀 많이 내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업체는 관리를 잘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좀 너무 있죠. 우리 집합건물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아닌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시피 하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제가 본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시행사 운영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유자분들께서 각종 명도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또 관리단을 조직 구성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좀 힘든 상황은 이해가 돼요. 시운영사가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은 소유자 여러분들도 그냥 믿고 맡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뢰가 깨졌다 라고 단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 운영사 같은 경우는 신뢰를 처음부터 깨뜨리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온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 수익을 잘 내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금도 많이 가져다 주고, 그리고 본인들의 또 영업이익을 많이 내어서 본인들의 또 순이익을 또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확장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정직하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많지 않겠지만은 전국 각지에 그렇게 해서 있죠. 우리가 지금 관리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외부 충격이라는 부분, 뭐 다시 말해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운영 수익금을 못 주게 되었을 때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그랬을 때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할 수는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지만은 전 그러한 유연한 그 협상 능력도 서로 간에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유연한 협상에서도 법률에 위반되어서 협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전국 각지에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보면 일방적으로 안쪽에서 단지 신뢰 채무 불이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반목이 생기고 서로 간에 명도하고 또 관리단 만들고 하면서 또 많은 부분에 또 힘든 상황이 또 벌어지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집합 건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판을 짜서 양아치 짓을 하는 시행사, 운영사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되고요. 그런데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다시피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양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재소전 화해 조서는 반드시 좀 하셔가지고 그 시 운영사 또는 임차인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임차인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 재소전 화해 조서입니다. 임대인 또는 소유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약속 이행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소전 화해 조서를 미리 해두어서 명도 소송이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가고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명도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률이 그리고 어떤 그 법률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소전 화해 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또 위임인과 수탁인 사이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해두시면 서로 간에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그 책임 규정하고 또 권리를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를 우선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러한 법적 조치는 충분히 좀 마련해 놨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전국 각지에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보게 되면 감사님께서 보면 제대로 앉아 감사의 권한이 업무 이행 감사뿐만 아니고 회계 이행 감사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감사가 검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끔 막는 이러한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나 관리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님은 그 어떤 감찰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연연하면 안 되고요. 독립기관으로서 반드시 소유자 입점주분들을 위해서 부정비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펴보고 소유자 입점주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그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을 때 감사님들께서나 연락이 오시던데, 그런데 그 관리위원회에서나 관리인이 또는 관리업체가 그 감사의 역할을 못하도록 열람을 뭐 할 수 없도록 있죠.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밴드를 만드셔가지고 구분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다 들어오게 해서 항상 정보 공개를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그 관리비에 대한 내역서에 대한 고지 내역서에 대해서도 올려놨고요. 입찰 공고에 대해서도 올려놨고, 각종 여러분들 회계, 그 분계장이라든지 입출금 상세, 입출금 내역서라든지 통장 사본 같은 거는 일일이 다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감사님이 거기에다가 어떤 비리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또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도 쌓이고 감찰도 할 수 있고 소유자 입점주분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건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 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관리단 그 조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차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과 그 관리에 관련돼서 그렇다는 거, 관리에 관련돼서 집합건물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좀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리업체는, 특히 관리업체에 있는 그 건물의 총 지배인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소장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부터 해서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자격증부터 해서 각종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이 그 관리인을 하게 되었을 때 관리위원회나 관리인도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되고 소유자 다수도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전문가가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질문이 또 많으시던데, 그 멘토님, 그 소유자, 우리 집합 건물은 꼭 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분도 관리소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신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 즉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있죠. 그 특별법으로 잘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매뉴얼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소장님이 수월하게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 그러한 그 아파트의 관리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관리도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서도 그 외에 각종 그 거주 공간이 아닌 곳이 많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각종 그 소유자분들끼리 또는 입점주분들끼리의 분쟁이 많습니다. 공용 부분이나
각종 이게 관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잡수입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도 상당히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소장님 있죠. 보다도 적어도 한 2배 정도의 능력치를 가진 분들이 그 이상이 되는 분들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 일반 아파트의 관리소장님의 능력치보다 2~3배 능력치를 뛰어나신 분들이 관리소장님이 집합건물에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아파트처럼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관리소장을 정말 형편없는 관리소장들 있죠. 관리소장이 그 건물의 총지배인이고 모든 것을 관할해가지고 그 건물의 매니지먼트를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계, 시설, 각종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다 웬만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건물이 좀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괜히 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그걸 그 분란 일으켜서 관리비부터 해서 뭐든지 이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시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관리소장은 본인들 일을 못하니까 관리위원회라든지 뭐 관리인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각지에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는 분들이 아이고 감사님들도 그렇고 뭐 관리인님도 그렇고 관리위원회 의장님들도 그렇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로 제가 볼 때는 그 관리업체나 관리소장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관리소장님은 아주 능력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성도 보고 다른 것도 다 보고 하는데 능력이 1순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죠.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기본 자격 요건이 안 돼 있는 사람을.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관리소장님 분들도 있죠. 그런 능력치 플러스 좀 대학은 좀 졸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고졸이라고 해서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요. 지금 그 관리소장님들을 보게 될 때는 학력과 무관하게 능력치를 잘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자격증은 다 있는데 논리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소유자 입점주 분들의 입장을 경청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꽤 저도 전국 각지에 보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그 학력과 그 차별을 둬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관리소장님들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합건물에 한해서는 늘 경청하고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소유자 입점주 분들에 대해서 항상 뭐라 해야 될까요? 귀담아 듣는 그리고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좀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뭐로 여러분들께 또 하나는 전국 각지에 좀 마지막으로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들 시 행사가 들어온 여러분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시행사 들어온 목적.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 분양이 그렇게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에는 보면 공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분들이 무조건
시행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고 또는 그 상가든 호텔이든 오피스텔이든 그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하고 분양을 할 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임차인을 별도로 그 시행사가 데리고 와서 있죠. 그렇게 해서 임차를 많이 놓아서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 임차인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좀 많아가지고 결국에 그 임대료를 전혀 못 받는 이런 소유자분들도 꽤 있죠. 여러분들 그는 호텔 운영뿐만 아니고 각종 상가들도 그렇고 좀 많죠. 그런 데가 특히 판매 시설 같은데 호텔 같은 경우가 좀 심한 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탓하기 전에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제가 계약을 하시라. 그 계약서의 문구에다가 재소손하의 조수라든지 각종 특약사항을 좀 넣으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됐다든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계약은 유지하는데 부동산이야 매매 계약에서 별 문제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임대 수익이라든지 또 각종 그 호텔 운영 수익 같은 경우 제대로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협의를 하되 법적인 조치는 별도로 좀 마련해 놔야 되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요. 어떤 것들은 보면은 그 분양이 한 60%밖에 안 됐다 보니까 각종 그 좋은 업체들이 거기 입점을 못하는 사례들이 꽤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분들이 비싸게 분양을 받아서 지금 수익금도 못 들어오고 이래 되니까 대출은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을 텐데 그 시행사한테 돈을 받을 것은 많고 채무 불이행이 돼 있어가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시행사하고 만약에 또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길어지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신탁사하고 결국 계약을 했을 텐데 거기 여러분들이 그 등기부에 보시면 무궁화 신탁 이렇게 돼 있고 그 신탁 원부 해가지고 바로 밑에 이게 제 번호도 딱 고유 번호가 딱 찍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신탁 원부도 등기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있죠. 열람을 해서 있죠. 살펴보셔야 된다는 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위탁자가 누구인지, 신탁사가 누구인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계약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탁이 담보 신탁인지, 관리 신탁인지, 처분 신탁인지, 또는 개발 신탁인지 이런 것들도 거기 나와 있거든요. 신탁원부에 보시면 그걸 꼭 보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그 담보 신탁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여러분들 담보 신탁 신탁은 다 그렇지만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 있죠.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 임차인 중에서 그분들은 웬만하면 신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분양이 잘 안 되는 곳들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그 분양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게 되어 가지고 지금 말하듯이 뭐 깡통 전세로 가는, 깡통 전세는 뭐 보통 우리가 처음부터 사기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당겨서 한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 역전세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분양가가 높았는데 분양가가 점점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점점 떨어지다가 전세 가격하고 똑같다든지 그것보다 더 작아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 전세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되어서 뭐 나가야 될 때 나가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줄 수 있는데 뭐 새로운 분들도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신탁으로 돼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은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부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전세 계약을 좀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입점주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있죠. 전세 보증금 잔금 지급과 지금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 월세가 되도록 안 나가게 하기 위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영업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매달 나가는 돈이 또 믿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 뭐 보니까 그 상권도 좋고, 뭐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 분들 있죠. 분들 입장에 전세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그 꼭 전세 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나중에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빌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유심히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멘토님 이렇게 뭐 역전세라든지 뭐가 문제 발생이 한다든지 월세도 제대로 안 주고 신탁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던데, 그런 경우에 있죠. 여러분들이 그 신탁 원보를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별지 목록을 꼭 보십시오. 거기 꼭 보셔가지고 그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다든지 뭐가 문제 생겼을 때는 강제 집행을 신탁하고 돼 있는 경우는 부동산은 강제 집행을 좀 금지되어 있거든요. 신탁법 제2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권리에 따른 청구권은 가능하다라고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탁 원부에 보시면 그 신탁 수익금에 대해서 있죠. 그 압류 조치는 또 가능하시거든요. 또 신탁 사무 처리상에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도 압류가 좀 가능해요. 또는 뭐 신탁 종료라든지 해지를 사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압류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합니다. 담보신탁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살펴보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좀 살펴보고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대처 방향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그것도 그렇죠. 비용이 변호사님한테 하면 제일 좋은데 비용이 녹록지 않은 분들한테는 제가 법무사님한테 가셔가지고 하시라 하거든요. 그런데 법무사님 정도의 비용도 들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좀 형편이 좀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뭐 행정적인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님들한테 가셔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전체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몇 주일간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 뭐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뭐 나누고 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항상 우리 소유자 입점주분들 그리고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업체 호텔 운영사 시행사 이런 분들이 서로 간에 신뢰가 우선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투명한 공개 그리고 절차에 딱 맞추어서 민주적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준다면 서로 간에 불신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불신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점들 서로 간에 배려를 해서 있죠. 항상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부분부터 진행된다면 사회가 좀 더 원활히 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요즘 정치를 하는 분들이 보면 제가 어느 누구 당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든 그 국민의힘이든 간에 서로 좀 너무 있죠. 이게 남 탓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좀 초점을 좀 두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아주 좋은 협상을 나름대로 잘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하는 거마다 무조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때문에 탄핵감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탄핵감이다. 김건희 여사분이 그다 사인을 했다. 대통령 누구누구 또 부인 누구누구 이렇게 사인을 했다. 그거 자체도 탄핵감이 돼서 참 이거 보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전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금 대표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무조건 고집이 세고 어때서 저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단을 하고 안 좋게 보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좀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여러분들 집합금을 보고 계시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